네, 과학하는 사람들의 지식을 채우는 시간 알파 캠퍼스 지식의 비나 시작합니다. 오늘은 합성생물학과 바이오 파운드리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웨비나 진행을 맡게 된 국가과학기술력개발원 지상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진행하실 한 분이 더 계신데요.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상현 박사님과 함께 진행을 도와드릴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민세미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강연을 위해서 우리나라 합성생물학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대희 박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이대희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합성생물학연구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최고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합성생물학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데 좀 일조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 박사님. 합성생물학에 대한 역사가 박사님 말씀을 제가 좀 사전에 들었는데 15년, 20년도 안 된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 박사님께서 벌써 연구를 하신 지 거의 합성생물학 역사랑 거의 같으신 것 같아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제 한평생 좀 이렇게 몸담고 계신 이제 합성생물학에 대해서 좀 어떤 그 역할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사실 합성생물학이 등장하기 전에 저는 이제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합성생물학을 위해서 어떤 연구를 했다기보다는 합성생물학에 필요한 연구 경험들을 제가 좀 익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생활을 시작할 때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생물공학을 주로 했었고요. 대사공학과 생물공학 중심으로 연구를 하다가 제가 박사학위를 마치고 나서는 조금 더 체계적인 분석과 그리고 국내에서 부족했던 시스템 생물학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공학과 시스템 생물학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시스템 생물학에서 나온 결과들이 결과적으로는 생명체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적극적인 활용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합성생물학과 접점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합성생물학을 위해서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합성생물학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경험이나 경력들이 현재 제가 합성생물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박사님께서는 국내에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간섭 기술을 최초로 미생물에 적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기술은 어떤 기술이고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까요? 예,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또 합성생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미국 못지않게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에 대한 원천 기술도 가지고 있고 또 상장된 기업까지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국가 중에 하나인데 불행히도 이제 우리나라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은 좀 아직 마련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공부한 지가 2014년부터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제니퍼 도드너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에 대한 논문을 2012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비교적 국내에서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의 활용에 대한 기술 개발을 일찍 시작한 편이고 크리스퍼 간섭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유전자 교정, 유전자 편집만 많이 알고 계신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활용하게 되면은 유전자를 교정하거나 편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조절이 필요로 하는 유전자들을 그 간섭 기술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생명공학에서 했던 기술들을 아주 쉽고 빠르게 대량으로 많이 할 수 있는, 많이 제어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는데 저는 이거를 적용을 해서 미생물에서 쉽게 좀 대사공학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합성생물학 관련해서 이제 오늘 강연 주제에 대해서 몇 가지 저도 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정부가 2030년까지 석유 기반 제조 산업의 30%를 합성생물학 기반의 바이오 산업으로 대체한다는 그런 뉴스를 좀 접했습니다. 합성생물학은 국가적으로나 산업적으로 큰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합성생물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
합성생물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합성생물학과 오늘 바이오 파운드리를 주제로 좀 가져왔는데, 합성생물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성생물학이 그리는 미래 바이오 파운드리라는 제목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합성생물학과 바이오 파운드리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져왔고요. 먼저 그러면 합성생물학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성생물학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왜 과학기술이 중요한지, 우리 삶에 과학기술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음으로 인해서 과학기술이 잘 발달된 국가는 팬데믹을 잘 대응하면서 극복하는 과정들을 잘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과학기술이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과학기술이 각 국가의 기술 패권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그냥 과학기술이 단지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기술 개발이다라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국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국가의 재산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 첨단 전략 기술이라고 해서 12개를 선정한 바가 있고, 거기에 바이오로서 합성생물학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의 중요성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인지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지금 자료는 2020년에 세계적인 컨설팅 그룹인 맥킨지에서 향후 바이오가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세계 경제에 앞으로 10년에서 20년간 연간 4조 달러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또 전 세계 질병 관련된 비용도 45% 정도를 바이오에서 경감시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바이오가 전 산업에 걸쳐서 막대한 파급 효과를 줄 것이라고 정리를 해놨고요. 이러한 그 합성생물학은 새로운 생물학의 시대를 도래하게 되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 디지털 기술과 여러 바이오 기술, 물리학 기술들이 융합되면서 특히 이제 바이오에서는 뉴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새로운 컨셉이 등장을 했는데, 생물학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바이올로지로서 합성생물학이 가장 중심에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술은 최근에는 역시 트렌드에 맞춰서 기존의 생명공학 또는 바이오의 기술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전자기술, 데이터, 네트워크 등과 융합이 돼서 새로운 첨단 바이오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언론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첨단 바이오란 용어를. 그래서 기존의 생명공학의 이러한 새로운 그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바이오를 첨단 바이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이 단지 융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분야로 굉장히 많은 확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도 그러면 바이오 연구가 계속 해왔었죠,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해왔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공학이라고 잘 이해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많이 바이오를 해왔던 부분이에요. 주로 이제 생명공학과 생명과학은 발견하고 관찰하는 것을 중심으로 했었죠. 그래서 생명체를 잘 관찰해 보니까 생명체는 이렇게 작동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저희가 축적했던 지식들이죠. 하지만 이제 합성생물학은 그렇게 관찰하고 발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명체를 이해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어떤 동기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생명공학이 기존에 있는 생명체를 조금 변형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이라고 하면, 이 합성생물학은 처음부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생명체를 설계하고 만들어내는 접근법 자체가 기존의 생명공학과는 전혀 다른 바이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명체를 가지고 오랫동안 우리가 연구를 해왔고, 특히 생명공학에 오랫동안 이제 많은 국가에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이제 바이오 경제라고 하는 것이 실현되지 않고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체를 이용을 해서 어떤 그 연구나 생산을 하게 되면 두 가지의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체는 굉장히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생명체는 굉장히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 때문에 타 연구 개발 기술에 비해서 효용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잘 활용하려고 하지 않고 산업적으로 이어지기도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기존의 생명공학은 탑다운 방식, 즉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생명체에서 불필요한 유전자를 제거하거나 필요한 걸 넣어주는 대신에 처음부터 아주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생명체를 설계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쓰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복잡성이나 다양성이 극복되면서 더 산업화가 빨리 되겠죠. 그래서 합성생물학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합성생물학은 융합학문입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바이오를 하시는 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와 인공지능, 바이오와 또 기계, 바이오와 전자 하시는 분들이 같이 연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학적인 굉장히 개념을 많이 차용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생명체를 만드는 과정 자체는 저희가 이제 디자인, 빌드, 테스트, 런이라고 하는 DBTL 사이클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렇게 어떤 그 처음부터 생명체를 설계하고 제작하고 시험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공학에서 차용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도 합성생물학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이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가 합성생물학에 투자하면 어떠한 그 파급 효과를 끼칠 것인지를 정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합성생물학이 좀 등장한 배경을 좀 살펴보시면, 우리가 이제 DNA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지만 DNA를 합성하는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졌습니다. 이 DNA를 합성하는 비용이 저렴해지기 전에 DNA를 쉽게 읽을 수 있는 NGS 기술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싸게 여러분들의 DNA를 읽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30억 개의 ATGC를 전부 읽는데 아주 비싼 비용과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뭐 하루 이틀 정도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DNA에 30개의 뉴클레오타이드를 전부 다 읽어드릴 수 있는 정도로 아주 빨라졌습니다. 이러한 또 기술 혁신이 합성생물학을 등장하게 하는 배경에 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특히 이 합성생물학을 기술 패권의 핵심으로서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합성생물학의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양쪽에 다 눈치를 보는 네.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합성생물학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합성생물학 관련해서 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그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무엇보다도 미국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제 기술 개발뿐만이 아니라 이미 기술 개발을 넘어서 산업으로 정착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최근에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에서 합성생물학과 바이오 파운드리를 통해서 바이오 제조로 이어지는 바이오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청사진과 네. 행정 명령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앞서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30년까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정부에서 그런 이제 정책을 수립해서 이제 그 합성생물학에 대한 산업을 이제 기반으로 이제 바이오에 대한 산업을 육성한다라는 그런 정책을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 그런 투자라든가 전략이 그 다른 미국이라든가 중국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만 더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규모의 합성생물학 연구 시설과 바이오 파운드리를 최근에 선전이라고 하는 지역에다 만들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굉장히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투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중에 있고요. 하지만 이제 많은 합성생물학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기존의 기술 개발뿐만이 아니라 이 바이오 파운드리로 연계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바이오 파운드리가 어떻게 바이오 제조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있다고 하면 미국을 빨리 추격해서 어떤 특정 분야에서는 앞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제가 합성생물학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다가 그 중간에 얘기가 좀 빠졌는데요. 다시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합성생물학이 이제 최근에는 단지 그냥 기술 개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스타트업부터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기업들의 등장이 좀 다소 그 미진한 편인데 미국이나 영국 이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은 이 합성생물학 기업들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조금 더 관심과 투자를 가지고 이쪽으로 투자를 하면 앞으로 합성생물학과 관련된 산업에서도 리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무엇보다도 국내에서는 합성생물학 정책과 관련해서 최근에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이오 제조 혁신을 위한 합성생물학 생태계 조성 방안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합성생물학의 국내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할지에 대한 많은 정책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합성생물학 육성법까지 지금 국회의원을 통해서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제가 전문가로서 자문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그림들은 저희가 실제로 합성생물학과 바이오 파운드리를 주제로 해서 저희가 이제 대규모의 국가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련했던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합성생물학과 바이오 파운드리를 도입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지금 정리를 해놨고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바이오 제품을 생산할 때 시간이나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혁신 신약이라든지 바이오 소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2배 정도의 효율 증대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단지 합성생물학이 산업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합성생물학이 국내의 생태계로서 조성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제도라든지 법, 특히 이제 합성생물학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바이오 파운드리 같은 인프라가 필요로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전방위적으로 저희가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연구자로서 간혹 좀 이것까지 해야 되는가 싶은 고민이 들 정도로 많은 네네.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국 합성생물학 발전 협의회를 작년에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계신 분들 포함해서 저희가 민간 기업, 그리고 이제 저희처럼 연구하는 정부 출연 연구소, 대학에 계신 분들까지 많은 참여를 해서 저희가 한국 합성생물학 발전 협의회를 출범을 해서 민간 중심의 합성생물학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합성생물학을 조금 더 저희가 이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합성생물학 육성법을 마련을 했고, 실제로 이제 법안을 마련을 해서 이제 현재 국회의원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 파운드리가 좀 자연스럽게 제가 등장을 하는데,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합성생물학이 굉장히 좀 이렇게 진보된 기술이고 산업과 잘 연결될 수가 있긴 한데,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대규모의 실험이 많이 진행이 되고, 합성생물학에서는 디자인 빌드 테스트 런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하듯이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연구를.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를 이제 기술을 자동화하고 사람이 하지 않더라도 이게 연중 돌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결과물을 빨리 얻을 수 있게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이 필요하는데, 그 인프라 시설을 바이오 파운드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첨단 바이오, 사실 저도 첨단 바이오의 뜻을 몰라가지고 좀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첨단 바이오의 핵심 중에 하나가 합성생물학이고 바이오 파운드리라고 저는 믿고 첨단 바이오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박사님, 예. 바이오 파운드리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용어의 좀 기원이라든가 혹시 그런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예. 바이오 파운드리는 사실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언론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도체 파운드리. 그래서 반도체 파운드리는 철저하게 분업화되어 있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단계별로 그
전문 기관들이 따로 있고 기업도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의 생명공학은 어떻게 했었냐면은 한 연구실이나 한 기관에서 전부 다 했었죠. 유전자 클로닝부터 해서 어떤 물질 생산하는 것까지. 그런데 합성생물학의 디자인, 빌드, 테스트, 런을 다 전문성을 가지고 디자인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빌드만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계별로 전문성을 확보해서 이것이 융합을 통해서 디자인, 빌드, 테스트, 런을 돌려보자. 그럼으로 인해서 이게 공학적으로 더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반도체 파운드리의 개념을 차용해서 네. 바이오에 들고 온 것이 바이오 파운드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런 뜻이었군요. 예. 아, 박사님, 제가 최근에 정말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접했는데요. 미국의 크레이그 벤터 연구소에서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고 자손 번식까지 가능한 인공 생명체를 합성하는 데 성공하여 국제학술지 셀에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이슈가 나오는 인공 생명체는 어떻게 만드나요? 예, 어떻게 보면 인공 생명체를 만드는 것이 합성생물학에 가장 충실한 원래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인공 생명체를 합성생물학에서 어떻게 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인공 생명체를 만드는 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합성생물학의 기본 개념부터 어떻게 인공 생명체가 만들어지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죄송합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요게 합성생물학을 하신 분이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유명한 노벨상을 수상하신 리처드 페인만이라고 하시는 물리학자가 하신 말입니다. 네. 이분이 물리를 이해할 때 내가 어떤 것을 만들어내면 그 자체를 다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합성생물학이 정확하게 요 프레이즈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자동차 분해도는 조립을 하면 특정 자동차가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자동차 조립 설계도를 드리고 조립도를 드리고 부품을 1번과 2번, 2번과 3번을 연결하라고 해서 끝까지 다 연결하시면 여러분들도 자동차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 원리대로라고 하면 생명체를 이렇게 분해해 놨을 때 생명체를 설계도에 따라서 조립을 하면 누구든지 똑같은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네. 요게 합성생물학입니다. 이런 접근 방법으로 이제 인공 생명체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 이케아라는 그 브랜드에서 가구를 많이 사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설명서에 그림만 있어요. 글이 네,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그냥 연결하시면 되고 2번과 3번 연결하시면 돼요. 근데 합성생물학도 생명체를 제작할 때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생명체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케아 가구 조립하듯이는 할 수가 없고 그걸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바이오 파운드리라고 해서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좀 계속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면 생명체를 저희가 이제 만들려면 생명체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생명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해요. 지금 보시는 그림만 봐도 굉장히 다양하시죠. 네. 뭐 곱슬인 분이 계시고 쌍꺼풀이 있는 분도 계시고 뭐 피부색이 또 전혀 다르시고, 이게 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DNA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이 DNA가 다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화석을 통해서 인류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공부했다고 하면,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이 DNA의 서열만 읽음으로 인해서 이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지까지 예측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DNA를 이해하면 인공 생명체를 만드실 수 있는 기초가 다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DNA, ATGC 서열을 읽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 게놈 프로젝트이고, 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1990년에 시작해서 13년에 걸쳐서 2003년에 끝났는데, 이거를 왜 했을까요? 인간 게놈 프로젝트. 우리가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ATGC를 확인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의 활용, 가치, 그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어렵습니다. 박사님께서. 예, 그게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프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겁니다. 음. 여러분들이 질병을 갖고 계신 분과 건강하신 분의 DNA를 비교해 보면 왜 질병을 앓고 있는지를 저희가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떤 DNA 서열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알지 못하면 그거를 파악조차 못하겠죠. 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얻은 결과는 뭐 그렇게 큰 파급 효과를 얻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원했던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이 프로젝트는 혹자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인류가 달에 우주선을 쏘아 올린 것과 맞먹는 생물학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네.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13년 동안 많은 합성생물학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들이 개발이 됐고 인간을 제외하고 그 사이에 뭐 대장균이라든지 효모, 마우스, 플랜트까지 이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DNA를 전부 다 읽게 됩니다.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리고 2003년도에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DNA도 전부 읽게 되죠. 박사님, 저 질문 하나 네네, 있는데 질문하세요. 그 아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기준이 혹시 아, 예.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DNA를 다 읽게 되면 인간이 왜 질병을 앓고 있고 인간이 왜 이렇게 쌍꺼풀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작할 때는. 네. 그런데 막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DNA 30억 개를 다,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 30억 개를 다 읽어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DNA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이 DNA 서열은 도대체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기능 중심의 연구가 너무 안 돼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단지 DNA의 서열을 확인한다고 해서 이 DNA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간과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2차적으로 휴먼 지노 프로젝트는 기능 중심의 연구가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취지에 좀 잘 맞지 않게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잘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좀 DNA를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대중 강연을 하다 보면은 이 DNA와 유전자의 구분을 좀 꼭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DNA라 하면 ATGC가 연결되어 있는 그 서열 자체가, 그 ATGC가 연결되어 있는 그 물질 자체를 DNA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많이 등장하는 유전자 또는 진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시력에 관련된 기능을 하는 DNA 서열이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청력에 관여하는 DNA 서열이야. 이렇게 기능이 알려져 있는 특정 DNA 서열, 이거를 유전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게 간혹 이제 언론에서 등장하는 기사에서 많이 혼용해서 쓰시는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DNA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DNA는 무려 30억 개가, 그러니까 그 DNA 서열의 개수는 30억 개 정도가 있고 유전자는 불과 3만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알려져 있는 거는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셔야 되고, 이런 기초 지식이 사실은 우리가 생명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DNA가 만들면 어떻게 생명체가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을 또 궁금해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분자생물학을 배우신 분들은 중심 원리, 영어로는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데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DNA가 만들어지면 DNA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코딩 정보는 mRNA로 잠깐 옮겨집니다. 이 mRNA는 메신저 역할을 하게 돼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잠깐 가지고 있다가 그 정보를 어디에다 전달하느냐, 단백질에다가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DNA가 RNA로 바뀌는 과정을 우리말로는 전사라고 하고 영어로는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하는데, 트랜스크립트, 말 그대로 스크립트, 대본을 옮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RNA가 단백질로 가는 걸 번역,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스크립트로 돼 있으니까 플레이어인 단백질이 대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번역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전사와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NA에 있는 코딩 정보가 단백질로 옮겨짐으로 인해서 생명체의 정보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몸을 보시면은 대부분 다 물 빼고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카락, 피부, 뭐 손톱, 발톱 다 단백질이죠. 네네. 네. 그래서 DNA의 서열이 바뀌면 서로 다양한
굉장히 다양한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쌍꺼풀이 있고 어떤 분은 머리가 곱슬이고 이런 것들이 DNA에 있는 정보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합성생물학에서는 DNA를 저희가 잘 설계해서 만들면 다양한 생명체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아주 클래시컬한 기본 원리에 따라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합성생물학에서는 인공생명체를 만들기 전에 DNA를 읽고 쓰고 편집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DNA를 읽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1970년대 중반에 이미 DNA ATGC를 읽을 수 있는 기술을 영국의 대표적인 국가대표 과학자 프레드릭 생어가 이미 1975년도에 기술 개발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프레드릭 생어 같은 경우에는 노벨상을 2번 타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생어 인스티튜트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DNA에 있는 코딩 정보는 어떻게 전달될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과학자들은 그러면 이거를 확인한 다음에 바로 활용을 해봤죠.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인슐린을 예전에 만들었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당뇨병 치료제로 쓰이는 인슐린이 과거에는 돼지를 도축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돼지를 도축해서 네. 돼지의 췌장을 저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분쇄해서 그 안에서 인슐린만 있는 걸 깨끗하게 분리정제해서 팔았죠. 그러니까 당뇨를 앓고 계신 분에게 굉장히 고가로 판매가 되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수가 적었죠. 하지만 DNA 안에 이런 인슐린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코딩되어 있다는 것을 안 순간 과학자들은 인간이 만드는 인슐린을 코딩하고 있는 DNA를 저렇게 대장균이 받아들일 수 있는 DNA에다 옮겨가지고 대장균이 인슐린을 만들게 생명공학 기술을 개발했죠. 예, 이렇게 해서 인슐린을 대장균 발효를 통해서 분리정제해서 아주 값싸게 대량으로 공급하니까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이제 치료를 쉽게 받게 된 거죠. 네. 예. 이렇게 해서 성장한 회사가 1세대 대표적인 생명공학 회사입니다. 미국에.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저희가 DNA의 코딩 정보가 단백질로 자연스럽게 흐른다는 걸 활용한 초기의 생명공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DNA를 읽는 정보는 뭐 여러분들 코로나 검사 해보셨으니까 PCR 검사가 DNA 읽는 거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범인을 찾는 거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DNA를 쉽게 읽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생활 속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DNA를 쓰는 방법은 이제 주라기 공원에 등장하는 공룡을 만드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공룡의 피를 빨아먹은 모기에서 네네네. 모기의 피를 뽑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공룡의 DNA를 읽어서 이렇게 이제 합성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합성생물학자들이 보면 이건 아주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다. 지금의 기술로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가 2002년도 월드컵 4강에 정말 열광하고 있을 때 합성생물학자들은 이미 인공생명체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네. 폴리오 바이러스를 2002년도에 만들었고요. 그 뒤로 10년 후에 박테리아를 만들고 그 뒤로 5년 후에 효모지놈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효모의 16개의 크로모즘 중에 8개의 크로모즘을 인간이 만든 DNA로 바꾼 효모가 최근에 과학저널에 발표가 됐었죠. 예. 그만큼 이제 인공생명체를 만드는 게 합성생물학에서는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다. 지금은 그러면 그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생명체가 효모 수준은 가능하다 이렇게 효모까지 이해하면 될까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효모는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잘 네. 아시겠지만 우리처럼 진핵생물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인공생명체를 만드는 방법을 조금 더 설명드리고 이제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명체의 DNA를 전부 다 읽은 다음에 그 DNA와 똑같이 ATGC를 이어서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붙일 때 한 번에 길게 붙일 수가 없어요. 현재의 기술로는. 그래서 이걸 조각을 내 가지고 여러 조각으로 이어 붙인 다음에 그 조각들을 효모의 세포 안에 넣어줍니다. 그럼 효모 세포는 자연적으로 이 조각들을 서열에 맞게 다 연결을 시켜줘요. 그래서 하나의 DNA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DNA를 저희가 다시 효모 세포에서 분리한 다음에 그 분리한 DNA를 원래 우리가 디자인했던 세포의 DNA는 빼내고 인간이 만든 DNA를 그 세포 안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세포는 복제와 번식을 통해서 딸 세포를 낳게 되는데 그럼 그 딸 세포는 인간이 만든 DNA만 가지고 있는 인공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 박사님.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조각조각 이렇게 그 이제 이어붙이는 작업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합성할 수 있는 DNA의 그 크기가 어느 정도까지 그 조각이 가능한가요? 사실은 이제 DNA를 합성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ATGC를 하나씩 이어붙여서 길게 만드는 거는 사실 어디까지 테스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아,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합성하는 기술은 중간에 에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은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짧게 DNA를 만들어서 그 DNA를 이어붙이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길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짧게 정확하게 만드는 게 맞습니다.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정확하게 만드는 것이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DNA를 잘못 설계하게 되면 생명체로서의 역할을 못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프거나 잘못된 생명체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아,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정확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화면에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만든 세균이고요.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크레이그 벤터 박사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세계 최초로 인공 박테리아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박테리아가 실제로 사람이 만든 세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효모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효모는 박테리아와 달리 이렇게 크로모즘이 16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특정 나라에서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서 미국이나 중국, 그다음에 영국, 호주,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각기 하나씩 맡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거 하나로 합치자 해가지고 국제적인 컨소시엄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개의 인공 유전체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 유전체는 이 각국에서 만든 것을 하나로 합친 겁니다. 아, 예.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이 프로젝트에는 참여를 불행히도 못했나요?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 이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합성생물학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었고 특히 이렇게 DNA를 설계해서 합성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약간 그 실용 중심의 학문을 하다 보니까 네. 크게 좀 기술 개발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아시아에서는 아시아 합성생물학회가 이제 지난주 일본에서 있었는데요. 아시아에서 이렇게 인공 미생물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곧 런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거는 이제 공개된 정보는 아닌데요. 저희가 이제 학회에서 내부적으로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효모 지놈을 만든 것과 같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런칭하기로 현재 약속이 되어 있고 내년에 중국에서 관련된 그 학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아, 네. 이제 그 박사님께 이제 지금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제 합성 생물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감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합성 생물학이 우리 생활이나 또는 사회, 뭐 경제, 뭐 이런 뭐 전반에 좀 어떻게 좀 활용되고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합성생물학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많은 예시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그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합성생물학이 도대체 우리 생활에 어디까지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합성생물학은 사실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많은 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데 특히 이제 그 크리스퍼 기술을 활용을 해서 만들어진 작물을 통해서 만들어진 열매들을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일본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네. 특정 성분이 많이 만들어지는 방울토마토가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그 토마토는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그 특정 DNA를 없애가지고 또는 넣어줘서 토마토의 특정 성분이 더 많이 만들어지게 한 건데 일본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이 제품으로 연결되는 거에 좀 더 적극적인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이 기술 적용한 식료품이 지금 소비되고 있지 않아요. 생산되고 기술 있지 개발은 않죠. 할 수 있고 제품도 만들 수 있지만 네. 저희가 정책상 그리고 제도상 법상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없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아마 뒤에서 질문을 또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GMO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 또 네. 그거에 대한 좀 민감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여담인데요. 이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합성생물학에서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 전쟁도 아마 언론에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제니퍼 도드너의 UC 버클리 교수님과 MIT의 평장 교수가 이제 항상 등장하는데 제가 이제 긴 스토리가 있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잠깐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요 제니퍼 도드너는 이 이름 안에 DNA가 있어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도드넛 D 끝에가 DNA로 되어 있죠. 그러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대중 강연할 때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이 이제 결과적으로 노벨상을 받으셨잖아요. 두 분이 친구 아닌가? 좀 친하신 분. 예, 과학자로서 동료이고 뭐 심지어 어떤 회사는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연구자들은 이제 직무 발명이기 때문에 이런 특허권은 모두 기관에 귀속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드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이 성견지명으로 이름 안에 DNA를 넣어놔서 이름은 이제 DNA로 유명해지고 결과적으로는 DNA로 아주 빛을 보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편집 기술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좀 문제도 사실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는 세계 최초의 디자이너 베이비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윤리적인 문제가 다시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합성생물학과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항상 나올 때마다 이렇게 윤리적인 이슈가 등장하는 어떤 이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재정립하는 기회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생활에 그러면 그 합성생물학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지를 제가 한번 지금 자료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여기서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효모하면 떠올리는 그림들이에요. 맥주 발효, 그다음에 빵 만들 때 쓰는 이스트. 근데 왼쪽에서 보시는 것이 이제 합성생물학자들이 보는 효모입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그 효모는 여러분들이 의약품으로 쓰이는 마약성 진통제를 만든 효모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마약하면 양귀비를 떠오르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보시는 저 꽃 그림이 양귀비입니다. 그래서 양귀비의 DNA와 여러 가지 이제 필요로 하는 DNA들을 효모에 옮겨주면 효모가 저렇게 마약성 진통제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상상해 보건데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 분들은 마약성 진통제를 늘 제가 이제 그 투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상상을 해요. 저 효모로 만든 음식을 드시면 굳이 마약성 진통제를 계속해서 투여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 근데 이제 뭐 이런 거는 아직 정책상, 법상, 제도상 극복해야 될 이슈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그 말라리아 치료제를 효모에서 생산하는 예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합성생물학자인 제이 키슬링 UC 버클리에서 근무하신 교수님이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이 이제 노벨 의학상을 2015년에 받으신 중국의 투유 교수님인데 이분이 중국의 개똥쑥에 안에 말라리아를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이 식물에서 이 치료제를 추출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경작지가 있어야 되고 또 이 날씨에 따라서 작황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품질의 치료제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또 이제 식물에서 추출하고 분리해야 되니까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생물에다가 관련된 DNA를 전부 옮겨가지고 말라리아 치료제를 만들고 실제로 이제 저개발 국가에 생산해서 공급했던 그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합성생물학이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 이외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주로 미생물을 다루다 보니까 미생물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물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럼 의아하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합성생물학이 처음부터 DNA를 합성해서 인공 생명체를 만드는 건데 왜 저렇게 있는 생명체에다가 DNA를 넣어가지고 한 것도 합성생물학이라고 설명을 하느냐. 그 이유는 이 효모에게 저희가 이런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도입한 DNA의 규모가 과거의 생명공학에서 유전자 1개, 2개 넣었던 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수의 DNA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거의 상당한 DNA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기존의 생명공학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합성생물학의 예로서 그걸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최근에는 뭐 그 대체육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대체육하면 등장하는 회사가 이제 과거에는 비안드 미시나 임파서블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대체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임파서블 버거 같은 경우에는 저 패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기 맛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효모에서 저 그
레그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특정 빨간 물질의 그 고기 맛을 내는 성분을 생산해서 네. 실제로 저 패티를 만들 때 쓰고 있어요. 어. 과거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콩과 식물의 뿌리에 붙어 사는 뿌리옥 박테리아에서 그 성분을 추출해서 이제 저 패티를 만들다 보니까 보가가 너무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먹을 수가 없는 비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화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합성생물학이 거기에 이제 도움을 줌으로 인해서 이제 임파서블 버거가 조금 더 대중에게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단지 그냥 제품 개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서 폭우가 쏟아지더니 최근에는 네. 또 날씨가 아주 추워져서 눈이 오는 것처럼 이게 지금 지구가 정말 몸살을 앓고 있는데 기존의 이제 화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개발한 기술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아왔지만 이제는 지구를 생각하면서 기술 개발도 하고 제품도 개발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합성생물학은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바이오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이 대체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요. 과거에 어떻게 했었냐면 가축을 도축해서 네. 그걸 유통했었죠. 그런데 가축을 우리가 키우게 되면 가축이 발생하는 메탄가스가 온실가스 효과를 엄청나게 불러일으킵니다. 네. 그리고 오염물질도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대체육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게 되는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땅의 96%가 줄어들고 그리고 필요로 하는 물의 사용량이 87%가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발생되는 CO2의 양도 거의 90% 가까이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저희가 한 게 아니에요. 세계적인 컨설팅 그룹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네.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으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구나가 아니라 지구를 살리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접근을 우리가 필요한 물질을 제공하는 것이 합성생물학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거미줄로 만든 옷이에요. 왼쪽에 보시는 게 거미줄로 만든 옷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곰팡이의 균사체로 만든 여성용 가방입니다. 이게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 제품이에요. 예, 실제로 생산이 되고 판매가 되고 네.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실제로 저 곰팡이의 균사체로 만든 가방 같은 경우에는 그 가죽 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네. 여러분들 이런 가죽 가방을 만들기 위해서 동물을 막 도축하고 막 이런 분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실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구매를 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고 곰팡이로 만들었지만 비쌀 것 같은데. 아직까진 그렇겠죠. 저도 사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합성생물학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여러분들 생활에 어디까지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최근에 우리가 또 이제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으로 또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주에서도 사실 생물학이 필요한데 우주에서 가장 적합한 생물학이 또 합성생물학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합성생물학은 필요로 하는 ATGC를 만들 수만 있으면 생명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네. 굳이 지구에서 모든 걸 다 들고 가지 않아도 되죠.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우주 생물학도 합성 생물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어. 예측을 해보면서 합성 생물학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청 광범위하네요. 합성생물학의 적용 범위가. 예. 박사님, 앞서서 파운드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바이오 산업에서 쓰이는 파운드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아까 파운드리를 자연스럽게 합성 생물학과 연결하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파운드리의 개념이 뭐고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앞으로 파운드리가 어떻게 이제 발전할지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걸 바탕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생물학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이제 많은 제품들을 개발을 해왔는데요. 생명공학을 통해서도 이제 이런 제품 개발이 가능했었죠. 그런데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기업에서 저런 제품들을 개발할 때는 정말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제품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10년, 15년 이렇게 집중 투자와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웬만한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합성생물학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비용이나 시간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합성생물학도 기존의 공학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과는 경쟁력에서 떨어지죠. 그런데 이 합성생물학을 조금 더 가속화시키면 우리가 기술이 제품으로 이어지고 제품이 시장으로
등장하는 데까지 필요로 하는 시간과 비용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경쟁력이 충분히 확보가 되죠.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합성생물학 기술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자동화된 플랫폼 인프라. 이게 바로 바이오 파운드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파운드리는 약간 인프라적인 성격이 있는데 동시에 우리가 어떤 장비를 자동화된 장비를 도입한다고 해서 이 합성생물학 기술 개발이 되면서 그 자동화가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기술 개발도 필요한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파운드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파운드리의 개념부터 좀 가져왔는데요. 파운드리라 하면 원래 주조를 뜻합니다. 파운딩. 즉 쇠붙이를 녹여서 거푸집에 부어 물건을 만드는 일 자체를 주조, 파운딩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파운딩, 주조가 일어나는 장소, 거기가 바로 파운드리입니다. 주물 공장 또는 주조소. 그리고 요 파운드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파운드리에서 왔어요. 그래서 반도체 파운드리 개념을 설명을 드려야 바이오 파운드리 개념도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요 반도체는 보시는 것처럼 설계, 생산, 조립, 검사, 유통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요 전 과정을 다 하게 되면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런 종합 반도체 기업은 거의 없고요.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기업, 이걸 이제 팹리스 기업이라고 합니다. 팹리스라 하면 공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공장 없이도 내가 기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라고 해서 이 설계와 생산을 연결시켜주는 그 전문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디자인 하우스는 설계와 생산을 연결해주는 작업만 하고요. 파운드리는 설계도를 받아다가 그대로 생산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표적인 파운드리는 오른쪽에 보시는 대만의 TSMC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 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운드리에 대한 그 시장의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 기업이 엄청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립 검사와 유통을 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기업들이 서로 전문성을 가지고 각각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각 단계별로 아주 정밀한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바이오에서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파운드리하고 바이오 파운드리를 비교해 보면 위에서 보시는 게 자동차를 조립하는 과정을 제가 가져온 것이고 아래는 우리가 생명체를 분해했을 때 DNA부터 생명체가 어떻게 조립될 것인가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디자인, 빌드, 테스트, 런이 이러한 과정을 만드는 데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면 아주 쉽게 생명체를 빨리 만들어낼 수 있고 이 생명체는 맞춤형이기 때문에 목적이 확실하고 그렇다 보면 효용성이 확보가 돼서 기존의 생명공학이 가지고 있던 그 낮은 효용성을 극복하면서 우리 생활에 더 밀접하게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 앞서 설명해 주셨던 합성 생물학과 바이오 파운드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계속 조금씩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합성 생물학이 디자인, 빌드, 테스트, 런의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은 이 디자인, 빌드, 테스트, 런이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데 과거처럼 그렇게 천천히 해서는 빨리 따라잡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맞춤형 생명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설계도가 1000개, 10,000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설계도 하나에 생명체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설계도를 다양하게 하는 이유는 그 중에 우리가 원하는 생명체가 어떤 게 베스트일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설계를 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테스트해서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명체 하나를 만드는 것도 오래 걸리는데 1000개, 10,000개를 만들려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걸 자동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합성 생물학은 굉장히 광범위한 그 디자인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동화된 인프라 시설인 바이오 파운드리가 있어야만 효과를 더 볼 수 있고 더 가속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파운드리하고 합성 생물학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합성 생물학은 기술 개발이고 바이오 파운드리는 그 기술 개발을 구현화시켜주는 인프라 시설인데 이제는 그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합성 생물학과 바이오 파운드리는 한 몸처럼 돌아가야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는 게 지금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제가 과거에 대학원 때 실험했던 것처럼 아주 수동으로 다 했던 일일이 아, 예. 사람이 다 네. 했던 방법이고요. 아. 오른쪽에 있는 것이 사람이 하지 않아도 기계가 자동으로 해주는 제가 자동화된 그 워크플로우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의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요즘 같으면은 이제 9 to 6 일하고 이제 퇴근을 하죠. 저희가 바로.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기계는 이제 쉬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코딩에는 정보에 따라서 24시간 돌아가기도 하고 네. 24시간 365일 돌아가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얻어지는 결과물은 비교할 수가 없게 달라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동화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 표준화된 데이터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합성생물학은 자연스럽게 인공지능, 즉 AI하고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합성생물학은 인공지능 기반의 합성생물학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보시는 게 바이오 파운드리가 이제 도입된 연구실을 제가 가져온 건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일본입니다. 일본은 네. 전통적으로 로봇 강국이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사람 모형의 저 로봇을 만들어서 저렇게 파이펫을 직접 하고 있는 로봇이 네, 네. 있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실제로 자동화된 설비들을 통해서 사람 없이 돌아가고 있는 실험실입니다. 아, 무인 예, 완전 사람이 실험실인 없죠. 건가요? 전 근데 과정이 다 사람이 없나요? 전 과정이 다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사람은 이제 거의 관리하고 어. 확인하는 정도, 이 정도만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과거에 바이오를 연구하셨던 분들이 정말 이게 바이오 연구실이 맞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네. 그런데 합성생물학을 하고 합성생물학의 바이오 파운드리를 도입한 연구 기관이나 연구실은 지금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놀랍습니다. 네. 저 정도까지 예. 발달이. 그래서 이제 저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도 발빠르게 바이오 파운드리가 이제 도입이 돼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원하는 바이오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합성생물학에서 이제 설계된 여러 가지 그 DNA 설계도에 따라서 빠르게 정말 생명체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 연료를 잘 만드는 생명체 아니면 뭐 그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물질을 잘 만드는 생명체 이런 것들을 네네. 정말 빠르게 만들어서 실제로 산업화가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좀 미래를 좀 한번 꿈꿔봅니다. 아, 예. 정말 그 상당히 뭐 저희가 몰랐던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그 이제 미국에서 이런 그 바이오 제조와 뭐 또 이런 공급망 이슈의 해결책으로 아까 이제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대량 생산 체제 가능해지니까 바이오 파운드리에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이 영국에서도 이 합성 생물학에 관련된 그 제조업 분야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선정해서 뭐 앞으로 어떻게 뭐 지속 가능한 미래를 현실로 만들 것이냐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바이오 파운드리를 꼽고 있는데요. 이 이제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합성 생물학과 바이오 파운드리의 어떤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은 어떤 걸로 보시나요? 예, 합성생물학과 바이오 파운드리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래서 아마 참여를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제가 이제 그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냥 제가 합성생물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니까 당연히 미래를 밝게 보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점만 설명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미국과 영국과 중국은 정부 주도의 굉장히 활발한 투자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제조로 이제 30%를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핵심 기술을 보면 합성생물학과 바이오 파운드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NSF에서는 미국에 추가적으로 바이오 파운드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과제 계획을 현재 공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미국의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바이오 파운드리를 미국 내에 다시 추가적으로 설치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 합성생물학 연구소 소장님께서 지난달에 선전에 방문을 하셨었는데 그 규모에 압도를 당하시고 오셨더라고요. 네. 이 굉장히 고층의 4개의 건물이 바이오 파운드리와 합성생물학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고 또 신규 건물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 건물에는 합성생물학과 관련된 기업들이 다 지금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 그만큼 중국은 미국에 뒤처지지 않는 투자와 기술 개발을 통해서 합성생물학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합성생물학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지난달에도 영국에 방문을 해서 저희가 이제 합성생물학 관련된 기업과 MOU를 맺고 왔는데 2012년도에 벌써 합성생물학 로드맵을 만들었을 정도로 합성생물학의 기술 개발과 정책, 파급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 있는 국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영국의 정책적인 그 제도, 그리고 미국의 산업적인 지원책, 그리고 네. 중국의 정부 주도의 투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모니터링하면서 우리나라에 맞는 합성생물학 투자와 지원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아시아 합성생물학회에 다녀왔는데 일본 같은 경우 이제 그 학회가 일본에서 개최가 됐었는데, 일본에서는 스마트셀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미생물을 포함한 여러 가지 세포를 이제 그냥 기존 세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스마트, 똑똑한 세포로 보고 그 세포를 통해서 바이오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그 큰 과제가 추진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과학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중국, 일본이 이미 합성생물학과 바이오 파운드리에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고, 또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긴코 바이오웍스라고 하는 아주 합성생물학의 대표적인 바이오 파운드리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상장될 때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스닥에 상장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물론 많이 주가가 떨어지긴 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바이오 기업이 늘 그렇듯이, 하지만 여전히 이 긴코 바이오웍스의 그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긴코 바이오웍스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코로나 팬데믹에 mRNA 백신으로 맞았던 모더나의 mRNA 백신은 이 긴코 바이오웍스가 DNA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는 이 모더나의 mRNA 백신은 합성생물학 기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백신이라고 보셔야 돼요. 특히 이 모더나는 2010년대 초반에 미국의 그 달파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그 선정이 되면서 시작된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예, 그 스타트업이 전 세계의 팬데믹을 극복한 기업 중에 하나가 된 거죠. 합성생물학을 통해서.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합성생물학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바이오 파운드리가 굉장히 많아요. 미국, 중국, 영국, 뭐 호주, 캐나다, 뭐 최근에는 핀란드.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이제 공식적인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는 없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있는 바이오 파운드리는 연구용으로 설치된 프로토타입의 베타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대규모의 이제 그런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이오 파운드리들은 각국에 펼쳐져 있는 민간과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이고, 이 바이오 파운드리를 저희가 대부분 다 방문을 해서 그들이 어떤 노하우와 어떤 문제점과 어떤 운영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부 다 파악을 해서 현재 국가 사업 추진하는 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글로벌 바이오 파운드리 연합이라고 해서 이 바이오 파운드리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서로 연합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연합체들은 세계적인 문제를 같이 극복하는 데도 참여를 하고 있고, 서로 바이오 파운드리를 운영하거나 어떤 문제 그 제품을 생산할 때 노하우나 기술 개발, 프로토콜 같은 걸 공유하면서 함께 발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요. 이게 합성 그 맥킨지에서 보고한 그 보고서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가져왔는데, 아마도 저희가 이제 계속 뭐 바이오가 뭐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뭐 생명공학이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여전히 이제 먹거리가 되고 있지 못한데, 합성생물학은 그래도 먹거리가 될 수 있겠는데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바이오의 핵심 기술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동시에 제가 앞서 지구가 이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몸살을 앓고 있는 걸 조금 더 해소해 줄 수 있는 기술이 합성생물학과 바이오 파운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네. 긴 시간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그 끝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공공 파운드리 이제 뭐 태동기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뭐 글로벌 사례들은 이제
좀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공공 파운드리와 어떤 민간 기업의 파운드리에 있어서의 어떤 그 뭐 차별성 또는 어떤 상호 어떤 역할 분담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떤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민간 바이오 파운드리가 이미 있습니다. CJ 제일제당의 바이오를 연구하는 그 연구소 안에 네. 바이오 파운드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바이오 파운드리는 잘 가동이 되면서 가시적인 성과도 얻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는 제가 부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비용과 인력과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해서 바이오 파운드리를 실제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 중견기업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파운드리가 어떤 거고 합성생물학 기술이 어떤 건지를 이해하면서 동시에 그거를 사용해 보기를 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죠. 네, 네, 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바이오 파운드리가 더 전파가 돼야 되는데 그럴 기회도 없고, 네. 근데 민간 바이오 파운드리는 이런 공공성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철저히 기업의 이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워크플로우를 돌릴 수 있는 바이오 파운드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공개해서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의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가 없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합성생물학 기업들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민간과 공공은 상호 이제 그 긴밀한 교류를 통해서 어떤 바이오 파운드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을 같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네, 네. 고민은 함께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음.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박사님께서 준비하신 이제 강의가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 사전에 저희가 그 웨비나 이제 사전 신청을 하면서 사전 질문을 좀 많이 주셨던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아직 궁금하신 뭐 점이 있으시면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박사님께 궁금한 점들을 여쭤보고 답변을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그 파운드리 제작 비용과 국내 파운드리 관련 업체가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 파운드리 제작 비용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일단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건 사실인데 그 규모에 따라서 이제 비용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민간 수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민간 수요가 또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유연성을 갖추면서 여러 가지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비용이 좀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민간 바이오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CJ 제일제당이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그 큐티스 바이오라고 하는 기업에서도 소규모의 바이오 파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업을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국내에서도 모 기업들이 이 바이오 파운드리를 설치하기 위해서 작업 중인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합성 생물학의 군 활용에 대한 질문인데요. 합성 생물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군 무기 체계에 적용이 가능한 분야가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 질문 상당히 어려운데 사실은 합성 생물학이 많이 발전하게 된, 특히 미국에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미국에서는 이제 군과 관련된 부처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국방에서 필요로 하는 무기라든지 여러 가지 네네. 기술들은 정말 최첨단이어야 되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늘상 쓰고 계시는, 저희가 인터넷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방송도 하는데, 인터넷이 결과적으로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미국의 국방성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군에서도 이 합성생물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특히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이 군에서 합성생물학이 어떻게 쓰일 것이냐,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을 거냐,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합성생물학이 이제 이런 안보라든지 국방과 관련해서는 바이오 시큐리티 이슈가 있습니다. 즉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생물학적인 안보라고 네네. 해석해야 되나요? 이 바이오 시큐리티 이슈 같은 경우에는 생화학적 테러
여기에도 쓰일 수가 있어. 제가 지금 오늘은 합성생물학의 약간 긍정적인 면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를 실험실에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상입니다. 상상.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디지즈 X라고 하는 어떤 질병일진 모르지만 과학자들이 우연이든 아니면 목적을 가지고든 어떤 바이러스를 만들었는데 그게 정말 팬데믹을 정말 그 압도하는 어떤 그 감염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허용할 거냐? 만들어졌을 때는 어떻게 통제할 거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학에서는 이 듀얼 유스 긍정적인 사용과 부정적인 사용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원자력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원자력은 우리에게 많은 그 에너지와 전기를 주지만 동시에 무기로도 쓰일 수가 있잖아요. 합성생물학도 비슷한 컨셉이고 군에서는 또 더욱이 이제 그런 면들이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화학적인 테러라든지 그리고 이제 뿐만이 아니라 합성생물학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 예를 들어서 당장 병사가 죽어가는데 그 전쟁터에 의료품을 보급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합성생물학을 통해서 미생물을 빨리 키워서 인공생명체를 키워서 그 인공생명체가 이 병사를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을 현지에서 조달하는 네네. 거죠. 예, 이런 컨셉의 그 합성생물학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네네. 체계죠. 그리고 뭐 군의 보급품이라든지 뭐 식량을 네. 만든다든지 네. 뭐 에너지를 생산한다든지 현지에서 전쟁터에서 네. 뭐 이런 것들도 사실 합성생물학 기술이 더 발전되고 더 초소형화되고 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죠. 예. 좀 지금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준비한 시간이라든가 순서는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지금 이제 이런 활용 부분에 대해서 박사님께서 정말 또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이제 한정된 시간이 좀 아쉽네요. 저도 한 가지 좀 질문이 있는데 이제 막 그 바이오 이제 합성생물학과 바이오파운드리에 대해서 저희에게 이제 이런 뭐 많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이제 박사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좀 연구 지금 막 하시는 뭐 이런 연구는 지금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제가 좋겠습니다. 오늘은 합성생물학과 바이오 파운드리에 대해서 좀 일반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제가 하고 있는 기술 개발에 대한 기술 세미나 자료는 전혀 준비를 안 했는데요. 사실 저는 의료용 미생물을 합성생물학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는 제가 개발한 미생물은 여러분들 장 안에 정착해서 장염이 발생하면 장염을 진단을 하고 그 진단을 형광색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장염에 걸리면 똥을 싸면 똥에 형광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장염을 인식하지 못해도 병원에 빨리 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조기 진단이 되면서 조기 치료가 돼서 장염이 이제 빨리 낫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거기에 더한 기능은 그 장염을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을 동시에 이 미생물이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 미생물은 장염을 진단하면서 치료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임상이라든지 뭐 제품으로 개발이 안 되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신약 개발의 한 파트로서 실제로 임상 3상이 유사한 컨셉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합성생물학 육성 법이 필요한 게 합성생물학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이나 산업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지원이 안 되니 단지 기술 개발에 그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최근에 영국이나 미국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정말 치료제를 인정을 했잖아요. 네. FDA가 그만큼 이제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이 되면 네. 좀 더 이렇게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네. 좀 지원 정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강연 어떠셨나요? 좀 뭐 간단한 그래도 마무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소감을 좀 한마디씩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박사님. 예. 제가 오늘 합성생물학과 바이오 파운드리에 대해서 좀 약간 장황하게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좀
아주 전문적인 거나 기술적이고 좀 어려운 것은 일부러 배제를 했습니다. 질의응답을 통해서 좀 해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았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의 눈높이를 맞춰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관련된 분야에 계신 분들보다는 일반적으로 이해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그 도움이 여러분들이 좀 더 저희에게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연구원님 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사실 오늘 바이오 파운드리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는데요. 박사님이 저의 눈높이에 맞게 정말 쉬운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오늘 합성 생물학이 그리는 미래 바이오 파운드리에 대한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과학하는 사람들의 지식을 채우는 시간 알파 캠퍼스 지식 앱이나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과학기술역개발원의 지상현이었습니다. 민쌤이었습니다. 박사님? 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이대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